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약속의 땅, 버락 오바마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지극히 내밀하고 유례없이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 전 세계가 주목한 책 약속의 땅은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재임 시절에 관해 쓴 회고록의 첫 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청년이 자유세계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해간 과정과 극적인 전환과 혼돈의 시기였던 대통령 임기 첫 4년에 일어난 기념비적 사건들이 놀랍도록 세세하게 묘사된다. 오바마는 자신이 처음 정치에 열망을 품은 순간에서 출발하여 풀뿌리 운동의 힘을 보여준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정적 승리를 거쳐 마침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국가 최고위직에 오른 2008년 11월 4일에 역사적인 밤에 이르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독자를 이끈다. 재임 시절을 되짚으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백악관 상황실은 물론이고 모스크바, 카이로, 베이징 등 세계 곳곳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지닌 어마어마한 힘과 근원적인 한계를 독특하고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미국의 당파적 정치와 국제 외교의 역학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보여준다. 덕분에 우리는 오바마가 내각을 꾸리고 세계 금융위기로 씨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심중을 떠보고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부담적정 보험법을 통과시키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두고 장군들과 논쟁하고 월스트리트 개혁을 위해 분투하고 디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에 대응하고 넵튠의 창 작전을 승인하여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어떤 내막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백악관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내면까지 가까이 들여다보게 된다. 약속의 땅은 놀라운 만큼 내밀하고 반성적이다. 역사를 상대하기로 한 어느 개인의 무모한 도전이자 지역사회 조직가가 자신의 신념을 세계라는 무대로 가져가 시험해본 이야기다. 오바마는 흑인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를 치르고 희망과 변화라는 메시지에 한껏 고무된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해 사실상 얼마나 휘청거렸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자신과 상대한 국내외 세력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발언하는가 하면 백악관 생활이 아내와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진솔하게 밝힌다. 스스로에 대한 회의와 실망 역시 애두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의 위대한 실험과 진보는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가능하다는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누가 하사해주는 선물이 아니라 공감과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의 신념을 유려하고 힘있는 언어로 담아낸 이 책은 격변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독자에게 묵직한 감동과 용기를 선사한다. 머릿말.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나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직후이자 미셸과 함께 마지막으로 에어포스 원을 타고 서부로 날아가 오래 미룬 휴가를 보낸 뒤였다. 기내의 분위기는 시원섭섭했다. 우리 둘 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진맥진했다. 지난 8년간 쉼없이 달려온 데다 우리가 대변하는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인물이 후임으로 당선된 데 놀란 탓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주를 완주했고 최선을 다했음을 알기에 만족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많이 부족했더라도 소망했을 때 이루지 못한 과업들이 있더라도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는
이 나라가 더 나아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미셸과 나는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저녁을 먹고 오랫동안 산책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우정을 보충하고 사랑을 재발견하고 덜 파란만장하겠지만 바라건대 덜 만족스럽지는 않을 인생 2막을 계획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펜과 노트를 가지고 앉은 내 머릿속에는 책에 뚜렷한 얼개가 들어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재임 중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과 교류한 주요 인물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부가 맞닥뜨린 과제와 그에 대응해 우리 팀과 내가 내린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을 일부나마 설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독자들이 감을 잡게 해주고 싶었다. 커튼을 살짝 들어올려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었다. 그 모든 권력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역시 그저 일자리이고 우리 연방정부도 여느 인적 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처럼 때로 만족하고 실망하고 사내 갈등을 겪고 좌절하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 말이다. 마지막으로 좀 더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이 이야기가 공직 생활을 염두에 둔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고자 했고 내가 물려받은 뒤섞인 혈통의 여러 가닥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것이 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다.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쫓기로 마음먹고서야 비로소 삶의 목적과 내게 맞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을 들려주고 싶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500쪽 안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다. 1년이면 쓸 거라고 예상했다. 이제와 할 수 있는 말은 지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뿐. 의도는 좋았지만 책의 분량과 범위는 늘어만 갔다. 결국 책을 2권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나보다 재능 있는 작가라면 같은 이야기를 더 간결하게 전달할 방법을 분명 찾아냈을 것이다. 선거운동 초창기 이야기든 우리 행정부의 금융위기 대처든 러시아와 협상한 핵무기 감축이든 아랍의 봄을 이끌어낸 시위에 관해서든 쓰려고 앉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선적 서사를 거부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관해서도 맥락까지 들려줘야 한다고 느꼈을 때가 많았고 그 배경 설명을 각주나 후주로 밀어내고 싶지는 않았다.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언급하거나 백악관 오버오피스의 세세한 브리핑을 인용하는 것으로는 동기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사실 그 동기는 선거 유세를 하다가 만난 시민과 나눈 대화, 군 병원을 방문해 만난 사람들, 어릴 적 어머니에게 얻은 교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녁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헤맸던 일이나 에어포스원에서 보좌관들과 카드놀이 하면서 박장대소한 일처럼 언뜻 부수적인 듯한 일들이 거듭거듭 떠올랐는데 그 덕에 백악관에서 보낸 8년간 경험한 일들을 공식 기록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글쓰기의 난관 말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마지막 에어포스원 비행 이후 3년 반 동안 사건들이 전개된 방향이었다. 지금 이 나라는 지구적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에 휘말려 사망자가 17만 8천 명 이상 발생했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나라 전역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무장 흑인이 경찰 손에 목숨을 잃는 사건에 항의했다. 무엇보다 심란한 사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리라. 이 위기의 뿌리에는 미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두 상반된 시각에 근모적 대립이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분열하여 사람들은 분노와 불신에 시달리고 국제 규범과 절차적 안정장치가 파괴되고 한때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당연시하던 기본적 사실들이 부정당하고 있다. 물론 이 대립은 새롭지 않다. 이 대립은 여러 면에서 미국 내 경험을 정의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도 노예를 5분의 3짜리 인간으로 간주한 건국 문서들에도 이 대립이 담겨 있다. 이 나라 초기 법정 의견에도 가령 정복자의 법정이 피정복자의 정당한 요구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연방 대법원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소유 이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매정한 판결에도 드러나 있다. 이 대립은 게티즈버그와 애퍼매턱스의 전장뿐 아니라 의사당에서 셀마의 다리에서 캘리포니아의 포도원에서 뉴욕 길거리에서도 벌어졌다. 또한 군인들보다는 피켓과 팸플릿, 한 켤레 행군화뿐인 비무장 노조 조직가, 참정권 운동가, 불먼 짐꾼, 학생 지도자, 이민자, 운동가가 벌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지긋지긋한 전투의 핵심에 놓인 질문은 사실 단순하다. 우리는 미국의 현실을 미국의 이상에 부합시키고 싶어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치와 개인의 자유, 기회 균등과 법 앞에서의 평등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정말로 믿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이것들을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만들려 하는가? 이제 통념을 폐기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은 미국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오늘자 헤드라인만 훑어봐도 이 나라의 이상이 언제나 정복과 예소, 인족적 카스트 제도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에 밀려 부차적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채 하는 것도 애초부터 불공정한 게임에 공모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고백건대 나 역시 이 책을 쓰기 위해 제 임기와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반추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링컨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 부른 것에 호소함으로써 미국을 우리가 약속받은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내가 본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데 너무 주저하지 않았는지, 말이나 행동을 너무 조심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정답은 모르겠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가 미국의 가능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미국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상호 연결된 세상을 향한 거스를 수 없는 행진에서 불거진 징후이자 한낱 일시정지일 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세상에서는 민족과 문화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공급 사슬, 즉각적 자본 이전, 소셜미디어, 조국적 테러 조직망, 기후변화, 대량 이주, 증가 인류의 복잡성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고 상대방의 존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지구촌 방방 곳곳에서 모여든 모든 인종과 신념과 문화적 풍습을 망라하는 역사상 유일한 강국인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일찍이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우리 신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평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 책이 출간될 즈음이면 미국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믿지만 선거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동료 시민, 특히 다음 세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확신을 제2의 천성처럼 지닌 듯한 그들은
부모와 교사가 입으로는 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온전히 믿은 적 없는 원칙들을 실현하고자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은 누구보다 그 젊은이들을 위해 썼다.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고 노고와 결단과 크나큰 상상력으로 우리 내면의 모든 최선인 것과 마침내 부합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그들에게 건네는 초대장이다. 2020년 8월 1부 내기 1장 백악관과 그 부지의 모든 방과 홀과 랜드마크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웨스트 콜로네이드이다. 8년간 그 통행로는 나의 하루를 규정했다. 집에서 일터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1분짜리 야외 출퇴근길이었다. 아침마다 매서운 첫 겨울바람과 무더운 여름 더위를 체감한 곳, 생각을 정리하고 예정된 면담 일정을 확인하고 냉소적인 의원들과 불안해하는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논거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결정과 서서히 닥쳐오는 위기에 대비한 곳이었다. 조기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실 부서들과 관저가 한 지붕 아래에 있었고 웨스트 콜로네이드는 그저 마구간 가는 통로였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테디, 시어두어 루스벨트는 건물 하나로는 현대식 보좌진과 활기찬 6자녀를 감당할 수 없고 자녀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훗날 웨스트 윙과 오벌 오피스가 된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수십 년간 여러 대통령을 거치며 로즈가든의 북쪽과 서쪽을 둘러싼 현재의 콜로네이드 구조가 탄생했다. 북쪽의 두꺼운 벽은 고요하며 높은 반달 모양 창문 말고는 장식이 없는 반면에 서쪽의 웅장한 흰색 기둥들은 안전한 통행을 지켜주는 의장대처럼 생겼다. 나는 대체로 걸음이 느리다. 미셸은 하와이식 걸음이라고 즐겨 부르는데 이따금 그녀의 음성에 짜증이 묻어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콜로네이드를 지날 때면 그곳에서 만들어진 역사와 나를 앞서간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보폭이 길어지고 발걸음이 좀 더 경쾌해졌으며 돌바닥에 내 발소리가 울리면 몇 미터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발소리가 화답했다. 콜로네이드 끝에 경사로에 이르면 유리문 바로 안쪽에 있는 제복 차림의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경비원은 내 등장에 깜짝 놀란 방문객들을 제지해야 할 때도 있었다. 나는 시간이 있으면 방문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대개는 왼쪽으로 돌아 국무회의실 외벽을 따라 오벌 오피스 옆문으로 들어가서는 비서관에게 인사하고 일정표와 뜨거운 차 한 잔을 챙겨 그날 업무를 시작했다. 콜로네이드에 들어서면 국립공원관리청 소속 관리인들이 로즈가든에서 일하는 광경을 거의 매일 볼 수 있었다. 대체로 나이가 지긋하고 초록색과 카키색 제복 차림이었으며 햇볕을 가릴 헐렁한 모자나 추위를 막을 두툼한 코트를 받쳐 입기도 했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나는 걸음을 멈추고서는 새 페인트 칠을 칭찬하거나 간밤 폭풍 우피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조용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하는 일을 설명했다. 그들은 말수가 적었다. 자기네끼리도 몸짓이나 고갯짓으로 소통했으며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면서도 전체의 움직임에는 일사불란한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연장자 중 한 명인 에드 토머스는 키가 크고 억세고 뺨이 움푹 들어간 흑인으로 백악관에서 일한 지 40년이 됐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와 악수하기 전에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흙을 닦았다. 빗줄과 마디가 나무뿌리처럼 굵은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백악관에서 얼마나 더 있다가 은퇴할 거냐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 조금 쑤시긴 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여기 계신 동안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원을 보기 좋게 가꿔야죠. 아, 정원은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구석마다 목련이 높이 솟아 그늘을 드리웠고 울타리는 두툼하고 풍성했으며 꽃사과 나무는 딱 적당히 가지치기를 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온실에서 재배된 꽃들은 끊임없이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자주색으로 만발했다. 봄에는 튤립이 흐드러지게 피어 태양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고 여름에는 연보라색 향수초와 제라늄과 백합이 피었으며 가을에는 국화와 데이지와 들꽃이 피었다. 그리고 언제나 장미가 몇 송이 피어 있었다. 대부분 빨간색이었지만 이따금 노란색이나 흰색도 있었다. 모두 선명한 색을 한껏 뽐냈다. 콜로네이드를 걷거나 집무실 창문을 내려다볼 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보였다. 그러면 벽에 걸린 작은 노먼 로겔 그림이 떠올랐다. 이 그림에는 피부색이 다른 작업복 차림의 인구 5명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밧줄에 몸을 묶은 채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을 닫고 있다. 이들도 정원의 관리인들도 모두 수요자요. 선하고 엄숙한 질서를 지키는 침묵의 사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만큼 나도 열심히 일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콜로네이드를 오가는 걸음걸음에 추억이 쌓여 있었다. 물론 카메라 무대 앞에서 발표하거나 외국 지도자와 기자회견하는 등의 대규모 공개 행사도 있었다. 하지만 본 사람이 거의 없는 순간들도 있었다. 오후에 깜짝 방문 때와 말리아와 샤샤가 내게 먼저 인사하겠다며 경주하던 순간, 우리 개 보아 선이가 눈밭을 뛰어다니다 발이 깊이 빠져서 턱에 하얀 수염이 생긴 순간, 화창한 가을날 미식축구공을 주고받던 순간, 개인적 어려움을 겪은 보좌관을 위로하던 순간, 이런 영상들이 종종 머릿속에서 번뜩이며 내가 몰두하던 계산을 방해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실감되었으며 이따금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아침에 걸으면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때는 시간의 화살이 앞으로만 움직였다. 그날의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해야 했다. 밤은 달랐다. 저녁에 서류 가방 가득 문서를 채워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는 나를 늦추게 하려고, 때로는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다. 흙과 풀과 꽃가루 내음이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바람소리나 귓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따금 기둥에 비친 빛, 백악관의 웅장한 위용, 지붕 높이 펄럭이며 밝게 빛나는 깃발을 바라보았다. 멀리 검은 하늘을 꿰뚫은 워싱턴 기념비를 보다가 그 위에 달과 별, 반짝거리며 지나가는 제트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순간이면 나를 이곳으로 이끈 신기한 행로, 그리고 생각에 경탄했다. 나는 정치인 가문 출신이 아니다. 외조 부모는 주민의 대부분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혈통인 중서부 출신이다. 두 분은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당신들이 자란 대공황기 켄잔스타운의 기준에 따르면 더더욱 그랬으리라. 두 분은 뉴스를 탐독했다. 모두가 투시라고 부르는 외할머니가 조간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너머로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지성인이 되려면 뉴스를 열심히 봐야 해. 하지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당신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선 이념적, 당파적 지향을 확고하게 품지는 않았다. 두 분의 관심사는 일과 공과금 납부, 소소한 오락거리였다. 어쨌든 두 분이 살았던 하와이 오아후 섬은 급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이었다. 두 분은 오랫동안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워싱턴주 등을 전전하다가
하와이가 주로 편입된 이듬해인 1960년에 하와이에 정착했다. 이제 바다가 폭등, 시위, 그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두 분을 갈라놓았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에 두 분이 유일하게 나눈 정치적 대화는 해변 술집에 대한 내용이었다. 호놀룰루 시장이 와이키키 해변 끝자락을 개발하려고 외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술집을 폐쇄했다. 그 일로 외할아버지는 시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 앤 더넘은 이와 달리 확고한 의견으로 가득했다. 외할머니의 외동딸인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관습의 반기를 들어 비트족 시와 프랑스 실존주의 작품을 읽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친구와 함께 차를 훔쳐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며칠 동안 갔다 오기도 했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는 민권운동 행진에 대해 베트남 전쟁이 왜 판단착오가 낳은 재난인지에 대해 여성운동과 빈곤과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새 아버지와 살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정부의 부패가 죄악이며 모두가 부패를 저지르더라도 죄악은 죄악이라고 잘라 말했다. 훗날 내가 12살에 접어든 여름에 한 달간 미국을 횡단하는 가족여행을 갔을 때도 어머니는 밤마다 워터게이트 청문회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접 해설을 곁들였다. 어머니는 굵직한 사건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내가 학교에서 딴 아이들과 함께 한 아이를 괴롭히자 나를 자기 앞에 앉혔다. 실망감에 입을 앙 다문 채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들어봐 베리.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와 외조부모가 부르던 별명으로 종종 줄여서 베어라고도 했다. 베리, 세상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기만 하면 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안 쓰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고 남을 깔아뭉갠단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 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할 수 있고 남들에게 상처 입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지.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말했다. 자, 그렇다면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어머니의 의도대로 저 질문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언제나 도덕적 가르침의 기회를 찾아냈다. 하지만 정치운동에 몸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외조 부모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강령, 신조, 절대적인 것에 의심을 품었고 자신의 가치를 더 작은 캠퍼스에 표현하고 싶어 했다. 세상은 복잡하단다 배어. 그래서 흥미롭지. 베트남 전쟁에서 좌절한 어머니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내면서 언어와 문화를 흡수하고 국제개발 분야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티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티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였다. 인종주의에 경악했고 인종이 다른 사람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결혼했으며 갈색 자녀 둘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었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제약에 격분했고 남편이 고압적이거나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나자 두 번 다 이혼해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을 걸었으며 자신의 예절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했고 무엇이든 내키는 일을 했다. 어머니의 세상에서는 개인적인 것이야말로 정치적이었다. 어머니에게는 그 구호가 쓸모 없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야심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렸지만 어머니와 외조부모는 나를 하와이 최고의 사립고등학교 푸나호우에 보냈다. 대학에도 당연히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내게 언젠가 공직에 진출하라고 권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물으면 내가 포드재단 같은 자선기관에 들어갈 줄 알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외조 부모는 내가 판사가 되거나 페리 메이슨 같은 훌륭한 법정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녀석의 똑똑한 입을 써먹는 것도 좋겠지.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잘 몰랐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별로 없었다. 한동안 케냐 정부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다. 내가 10살 때 케냐에서 호놀룰루로 날아와 한 달간 우리와 함께 지냈는데 이때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아버지 소식은 봉투 없이 접어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 얇은 파란색 항공 우편 용지에 쓴 편지로만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다.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더구나. 건축은 매우 실용적인 직종이고 세계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을 거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은 아니었다. 우리 가족 너머의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글쎄, 사람들은 10대 시절의 나를 될성 부른 지도자 감보다는 게으른 학생, 열정만 있고 재능은 없는 농구 선수, 열성적으로 파티에 몰두한 인물로 기억할 것이다. 학생회에는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고 이글 스카우트나 지역 하원의원 사무소 인턴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과의 토론 주제는 스포츠, 여자, 음악, 진탕 취할 계획뿐이었다. 당시 친구 중 보비 디컴, 그레그 오엄, 마이크 라모스 3명과는 지금도 가장 친하게 지낸다. 아직도 우리는 젊음을 탕진한 이야기만으로 몇 시간씩 웃고 떠든다. 훗날 나의 선거운동에 투신한 이 친구들은 MSNBC에 출연해 나의 과거를 변호하는 일에 누구보다 능숙해졌다. 나는 이들의 헌신에 늘 감사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대통령 임기 중의 내 모습에 이를테면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나 기지 순방 중에 젊은 해병대원들에게 힘찬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다.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은발 사내가 자기들이 알던 알쏭달쏭한 에어른과 같은 사람임이 실감나지 않는 눈치였다. 틀림없이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 것이다. 저 친구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이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라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을 것 같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언제부턴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나처럼 생긴 사람이 드문 곳에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많은 질문의 핵심에는 인종 문제가 있었다. 왜 흑인은 프로 농구 선수는 될 수 있지만 코치는 될 수 없을까? 고등학교 때 나를 흑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던 여자아이의 말뜻은 무엇이었을까? 왜 액션 영화에 나오는 흑인들은 점잖은 흑인 남자 한 명 말고는 죄다 잭나이프를 휘두르는 미치광이인데다 매번 목숨을 잃을까? 인종이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계층도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면서 부유한 엘리트의 삶과 빈곤한 대중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을 보았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족 갈등에도 눈뜨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다. 조부모에 갑갑해 보이는 삶도 매일같이 목격했는데 그들은 좌절감을 TV와 술, 때로는 새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로 달랬다. 어머니가 지적 자유의 대가로 늘상 돈에 쪼들리고 이따금 개인적 혼란을 겪는 광경도 지켜보았다. 사립학교의 노골적 서열에도 익숙해졌는데 대부분 부모님의 재산이 서열을 결정했다. 그러다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렸다. 어머니가 뭐라고 주장하든 남을 괴롭히고 속이고 잘난 체하는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어머니가 보기에 선량하고 예의 바른 이들은 큰 곤욕을 치렀다. 이 모든 경험은 나를 제각각의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물려받은 혈통적 유산과 여러 세상의 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기묘한 처지 때문에 나는 모든 곳에서 왔으면서도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어디 속하는지 모르는 채 위태로운 서식처에 갇힌 오리 너구리나
상상의 짐승처럼 아기가 맞지 않는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유나 방법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삶을 이어붙여 단단한 축에 고정하지 못한다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홀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친구나 가족에게는 더더욱 할 수 없었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지금보다 더 별나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찾은 피난처는 책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독서 습관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어 있었다. 내가 지루하다고 짜증낼 때, 나를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을 때, 애 봐줄 사람이 없어 나를 데리고 일하러 가야 할 때, 어머니는 의뢰에 책을 내밀었다. 가서 책을 읽으렴. 다 읽고 나서 뭘 배웠는지 말해줘.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